30마리 소를 남기고 산을 내려온 사내가 있었사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언덕에서는 해마다 이상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사옵니다. 어떤 이는 소들이 굶어 죽었다 하였고, 어떤 이는 폭우가 모든 것을 쓸어갔다 하였으며, 또 어떤 이는 그 사내가 지은 죄가 땅에 남아 화가 되었다 수군거렸사옵니다. 허나 진실은 말처럼 쉽게 드러나지 않았사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사내가 어찌하여 산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30마리 소가 끝내 사람의 삶을 다시 돌려놓았는지에 관한 옛말이옵니다. 이 이야기는 늙은이의 입에서 늙은이의 입으로 전해 내려온 말이옵니다. 글로 적어 관청에 바칠 이야기도 아니고 자식에게 훈계하려 꾸민 말도 아니사옵니다. 그저 겨울밤 아궁이 앞에 모여 앉아 옛날의 말이야 하고 꺼내면 듣는 이의 마음이 어느새 무거워지는 그런 이야기이옵니다. 그러니 글맛이 고울 것이라 기대하지 마시옵고, 사람 사는 냄새가 밴 이야기라 여기고 들어주시옵소서. 때는 조선 마렵이라 하옵니다. 나라의 기둥이 기울었다는 말이 장터마다 흘러다니고 관아의 문지방은 달아가 돼 백성의 솥은 비어가던 시절이었사옵니다. 봄에 씨를 뿌려도 비가 모자라 곡식이 시들고, 가을에 이삭이 여물 무렵이면 세금 독촉이 먼저 찾아오던 때였사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기보다는 올해도 어쩔 수 없지 하고 고개를 떨구는데 익숙해져 있었사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마을은 강원도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산촌이옵니다. 지도에 이름이 또렷이 찍히지 않아도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이어지던 곳이었사옵니다. 마을은 작고 말은 빠르며 한 번 난 소문은 겨울 눈처럼 오래 남는 곳이옵니다. 누가 장터에서 술에 취했다더라, 누가 빚을 졌다더라 하는 말이 밥 짓는 연기보다 먼저 오르내리는 곳이었사옵니다. 마을 북쪽에는 오래도록 버려진 언덕 하나가 있었사온데, 사람들은 그곳을 무풍언덕, 무풍언덕이라 불렀사옵니다. 이름만 들으면 바람이 잠든 평온한 곳 같으나 실상은 바람이 너무 거세어 살림이 마르는 언덕이었사옵니다. 풀은 키가 낮고 뿌리가 약해 비가 조금만 쏟아져도 흙이 쓸려 내려가 돌이 드러났사옵니다. 봄에는 먼지가 날리고, 여름에는 빗물이 골짜기를 파고, 가을에는 낙엽이 길을 덮고, 겨울에는 눈이 쓸려가 얼음이 드러나는 곳이었사옵니다. 마을 어른들은 오래전부터 그 언덕을 두고 말하곤 하였사옵니다. 거긴 땅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무너지는 자리다. 산신이 노했다거나 귀신이 산다는 말은 아니었사옵니다. 그저 그곳은 욕심을 품고 오르는 자에게 항상 더 큰 값을 요구하던 자리였사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언덕을 보며 애써 고개를 돌리고 자식들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일렀사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늘 어른의 말을 가슴보다 발로 먼저 듣는 젊은이가 있는 법이옵니다. 그 무렵 우리 마을에도 그런 사내 하나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을 한겸 간젠이라 하옵니다. 한겸은 특별한 태생을 지닌 자가 아니옵니다. 양반의 핏줄도 아니요, 장터 상인의 아들도 아니옵니다. 그저 대대로 소작을 하며 연명해 온 집안의 장남이었사옵니다. 어린 나이부터 밭을 갈고 겨울이면 나무를 치며 손바닥에는 늘 굳은 살이 박혀 있었사옵니다. 어깨는 넓고 눈빛은 고닫으며 말수가 적되 한 번 마음먹으면 뒤돌아보지 않는 성정이었사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겸을 두고 수군거렸사옵니다. 착하긴 한데 고집이 돌덩이야. 그래도 저런 놈이 있어야 집안이 끊기지 않지. 그를 미워하는 이는 많지 않았으나 그의 눈빛이 어느 날부터 무풍언덕에 오래 머무르자 사람들은 속으로 불안해하기 시작했사옵니다. 산촌 사람들은 잘 아옵니다. 젊은 사내가 언덕을 오래 바라보면 이미 마음이 그곳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말이옵니다. 그 해는 유난히 살림이 팍팍하였사옵니다. 곡식값은 오르고 소 한 마리가 집안의 목숨줄이 되던 해였사옵니다. 어떤 집은 겨울을 넘기기 위해 소를 팔았고, 어떤 집은 논을 내주고 겨우 숨을 붙였사옵니다. 이러한 때에 사람은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되옵니다.
하나는 체념이요. 다른 하나는 무모한 결심이옵니다. 한겸은 체념을 택하지 않았사옵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하였다고 전해지옵니다. 이대로 살면 내 자식도 나와 다르지 않을 것이옵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끊어야 하옵니다. 그 말에는 효심이 있었사옵니다. 그러나 효심은 때로 사람을 눈멀게 하옵니다. 옳은 뜻이 반드시 옳은 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마을에는 벼슬길에서 밀려 내려와 촌로 행세를 하며 사는 서기 노인이 있었사옵니다. 그를 조금 안다는 이유로 족보를 봐주고 관하문서를 대신 써주며 사람들의 사정을 훤히 들여다보는 자였사옵니다. 겉으로는 인자하되 속으로는 늘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사옵니다. 그 역시 무풍 언덕을 두고 쓸모없는 땅이라 말하였사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한겸은 입을 열었사옵니다. 그 언덕을 제게 빌려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사옵니다. 그 돌밭을 무엇으로 살릴 셈이냐? 한겸은 주먹을 쥐고 답하였사옵니다. 소로 살리겠사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웃음을 거두지 못했사옵니다. 소는 집안의 기둥이옵니다. 그 귀한 소를 한두 마리도 아닌 30마리를 언덕에 올리겠다 하니 미친 소리로 들리지 않을 수 없었사옵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30마리 소가 있사옵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그 숫자에 한겸의 전 재산과 젊음과 그의 집안 숨결까지 얹혀 있었사옵니다. 3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셈이 아니옵니다. 이 이야기의 무게여 훗날 되돌아올 값이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는 한겸의 이야기가 입에 오르내렸사옵니다. 언덕을 빌린다더라. 30마리 소를 산다더라. 그 집안 뼈까지 팔아야 할 게다. 비웃는 자도 있었고 측은해하는 자도 있었으며 속으로 샘을 굴리는 자도 있었사옵니다. 어느 노인이 조용히 한겸을 붙잡고 말하였다고 하옵니다. 겸아, 소를 키우려거든 소의 배만 채우려 하지 말고 사람의 약속부터 채워야 한다. 한겸은 그 말을 깊이 새기지 못했사옵니다. 젊은이는 늘 눈앞의 굶주림과 눈앞의 승부만 보기 때문이옵니다. 이제 제1장을 이만 접겠사옵니다. 무풍언덕은 여전히 바람이 마르고 한겸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사옵니다. 30마리 소는 아직 장터 어딘가에 머물러 있사오나 그 운명은 이미 언덕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사옵니다. 사람이 언덕을 향해 발을 떼면 언덕 또한 언젠가 그 사람을 향해 되돌아보는 법이옵니다. 이것이 곧 인과의 첫머리라 하옵니다. 다음 장에서는 한겸이 마침내 30마리 소를 손에 쥐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선한 마음과 간교한 속내를 더 또렷이 풀어보겠사옵니다. 무풍언덕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할 즈음 한겸의 이름 또한 함께 오르내리기 시작했사옵니다. 언덕이 말을 하지 않듯 사내 역시 크게 떠들지 않았사오나 사람들은 본능처럼 느끼고 있었사옵니다. 저 산에 그냥 두면 안 될 일을 벌일 것이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사옵니다. 한겸은 가난 속에서 태어나 가난 속에서 자랐사옵니다. 그러나 그 가난은 그를 짓누르기만 한 것이 아니었사옵니다. 오히려 그의 등뼈를 곧게 세우고 눈빛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사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남의 집소를 몰고 들판을 다녔고 겨울이면 눈 쌓인 산에서 나무를 저 날랐사옵니다. 손에 쥔 것은 늘 거칠었고 입에 들어가는 것은 늘 부족했사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사옵니다. 가난한 집 가장들이 대개 그러하듯 말보다 등을 더 많이 보이며 살았사옵니다. 새벽이면 한겸이 잠에서 깨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들로 나가 있었고 밤이면 아들은 잠든 뒤에야 집으로 돌아오셨사옵니다. 부자는 아니었으되 게으른 집은 아니었사옵니다. 그럼에도 살림은 늘 제자리 걸음이었사옵니다. 한겸은 그런 아버지의 등을 오래 바라보며 자랐사옵니다. 9분 등 해마다 더 느려지는 걸음, 겨울마다 깊어지는 기침 소리, 그것이 그에게는 가난의 모양이자 미래의 모습처럼 보였사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자주
다짐했사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 그러나 그 말의 끝에는 늘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졌사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닮아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겸을 두고 효자라 불렀사옵니다. 부모 봉양을 마다하지 않았고 술과 노름에 빠지지 않았으며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았사옵니다. 그러나 그 효심은 곧 그의 마음속에서 다른 모양으로 자라났사옵니다. 부모를 편히 모시고 싶다는 마음이 어느새 지금 이 가난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강박으로 바뀌고 있었사옵니다. 그는 종종 밤에 혼자 앉아 손바닥을 오래 들여다보았다고 하옵니다. 굳은 살로 갈라진 손피가 맺혔다가 굳은 자국들, 그 손으로 아버지의 약값을 셀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사옵니다. 사람은 가난할 때보다 가난을 벗어나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더 위험해지는 법이옵니다. 한겸의 성정은 곧고 솔직했사옵니다. 거짓말을 못했고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데 서툴렀사옵니다. 그 대신 한 번 결심하면 몸을 먼저 던지는 성정이었사옵니다. 마을의 늙은이들은 그 성정을 보고 고개를 저었사옵니다. 저건 장점이 아니라 불씨다. 그러나 젊은이는 그 불씨를 불꽃으로 만들고 싶어 했사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기침을 하다 잠시 휘청거렸사옵니다. 그 모습은 대수롭지 않은 하루의 장면이었사오나 한겸의 눈에는 달리 보였사옵니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해지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아직 해가 들기도 전 한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사옵니다. 나는 이 가난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사옵니다. 설령 이 몸 하나를 다 바쳐야 하더라도 말이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맹세가 아니었사옵니다. 하늘에 빌지도 않았고 산에 고하지도 않았사옵니다. 그저 자기 마음의 못을 박듯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사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맹세란 듣는 이가 없어도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는 법이옵니다. 이 맹세 이후로 한겸의 눈은 달라졌사옵니다. 밭을 갈면서도 나무를 치면서도 그의 시선은 늘 무풍언덕을 향해 있었사옵니다. 언덕은 여전히 척박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사옵니다. 그러나 한겸에게 그 언덕은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니었사옵니다. 그에게 그것은 마지막 길처럼 보였사옵니다. 마을의 서기 노인은 그의 변화를 눈치채고 조용히 말을 건넸다고 하옵니다. 겸아 사람은 제 분수를 알아야 오래 산다. 한겸은 고개를 숙였으나 그 말이 마음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사옵니다. 그에게 분수란 가난을 받아들이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사옵니다. 분수에 맞게 살다 보면 평생 분수밖에 모르고 죽는 게 아니옵니까? 이 지점에서 한겸의 인물됨이 분명해지옵니다. 그는 악한 자가 아니옵니다. 속임수를 쓰지도 않았고 남을 밟고 올라서려 하지도 않았사옵니다. 다만 그는 자기 힘을 지나치게 믿었사옵니다. 사람의 의지로 모든 것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믿었사옵니다. 이 믿음이 바로 훗날 화가 될 씨앗이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등을 보며 각각 다른 말을 했사옵니다. 저놈은 큰 일을 할 수도 있다. 아니다. 저놈은 크게 다칠 놈이다. 둘 다 틀리지 않았사옵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대개 그 두 말 사이 어딘가에 있기 때문이옵니다. 이제 한겸은 마음속에서 이미 돌아갈 길을 지워버렸사옵니다. 가난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사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앞으로 나아가거나 무너지는 것뿐이었사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는 30마리 소와 무풍언덕이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이만 제2장을 맺겠사옵니다. 한겸은 아직 소를 사지 않았고 아직 언덕에 오르지 않았사옵니다. 허나 그의 마음은 이미 그곳에 닿아 있었사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먼저 건너가면 몸은 언젠가 반드시 뒤따라가는 법이옵니다. 그것이 화가 되든 길이 되든 말이옵니다. 다음 장에서는 한겸이 마침내 자기 삼전부를 걸고 30마리 소를 손에 넣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계산과 친절과 위선을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사옵니다. 한겸의 마음이 이미 무풍언덕에 닿아 있었으되 마음만으로 소를 살 수는 없었사옵니다. 결심이 굳어지자 그의 삶은 눈에 띄게 바빠졌사옵니다. 아침에는 남의 밭을 갈고 해가 기울면 나무를 치고 밤에는 이웃 마을까지 걸어가 품을 팔았사옵니다. 그러나 품예미란 늘 손에 쥐면 사라지는 것이옵니다. 30마리 소를 사기에는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턱없이 모자랐사옵니다. 그래서 한겸은 마침내 꺼내지 않으려 했던 길로 들어섰사옵니다. 빌리는 길, 그리고 파는 길이었사옵니다. 그는 먼저 집안에 남아있던 자잘한 살림부터 정리했사옵니다. 낡은 쟁기 어머니가 쓰다 남긴 내 그릇, 겨울마다 덮던 해진 소미불, 하나같이 값어치라 부르기 민망한 것들이었사오나 그에게는 모두 소의 다리 한 마디 소의 등 한 뼘과 같았사옵니다. 그것들을 내놓을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사옵니다. 허나 그는 손을 멈추지 않았사옵니다. 그 다음은 사람의 마음을 빌리는 일이었사옵니다. 이웃집 문턱을 넘을 때마다 한겸의 허리는 조금씩 더 굽어졌사옵니다. 잠시만 빌려주시옵소서. 가을이 오면 갚겠사옵니다. 말은 공손에 쓰되 그 눈빛에는 물러설 곳이 없는 사내의 기색이 서려 있었사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혀를 찼으며 어떤 이는 작은 돈이나마 내주었사옵니다. 그 돈을 내주는 이들 또한 선에서만은 아니었사옵니다. 사람은 늘 혹시라도 라는 계산을 품고 사는 법이옵니다. 혹시 저 사내가 성공하면 훗날 인연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었사옵니다. 마을에 서기 노인은 한겸을 오래 바라보다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고 전해지옵니다. 겸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이미 돌아갈 길은 지운 모양이로다. 한겸은 대답하지 않았사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사옵니다. 서기 노인은 그 모습에서 망설임이 아닌 결심을 보았사옵니다. 그래서 그는 차용증 한 장을 써 주었사옵니다. 글자는 반듯했고 조건은 냉정했사옵니다. 기한을 넘기면 땅이든 집이든 잡히는 대로 가져간다는 말이 적혀 있었사옵니다. 한겸은 그 종이를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었사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종이장 하나에 묶였사옵니다. 이렇게 모은 돈과 팔아 넘긴 살림을 모두 합하니 마침내 소를 살 수 있을 만큼이 되었사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많이 사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말하였사옵니다. 조금 덜 사서 남겨두었으면 그리 큰 화는 면했을지도 모른다. 허나 그때의 한겸은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그는 남길 생각이 없었사옵니다. 남긴다는 것은 돌아갈 길을 남겨두는 것이고 그는 이미 돌아갈 길을 버렸기 때문이옵니다. 그는 장터에서 소를 하나하나 골랐사옵니다. 다리가 곧은지 등이 단단한지 눈빛이 살아있는지 값을 깎지도 않았사옵니다. 그저 묻고 보고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그리고 계산을 마친 뒤 그는 소를 세었사옵니다. 하나 둘 셋, 29, 30. 그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세었사옵니다. 많지도 않았고 적지도 않았사옵니다. 딱 30마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사옵니다. 그 숫자를 확인한 뒤에야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사옵니다. 그 숨에는 안도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사옵니다. 30마리는 30번의 기회가 아니라 30번의 목숨이었기 때문이옵니다. 소를 몰고 마을로 돌아오던 날, 사람들은 하나둘 길가에 나와 서 있었사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였고 어른들은 팔짱을 꼈사옵니다. 누군가는 감탄했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사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이 흘러나왔사옵니다. 바람 죽은 언덕에 30마리 소를 키운다니. 그건 돈을 말려 죽이는 짓이야. 또 다른 이는 웃으며 덧붙였사옵니다. 30마리 소를 무풍 언덕에 올리는 건 은전을 볕에 널어두는 거랑 다를 게 없지. 그 말에는 비웃음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사옵니다. 허나 그 말들은 이미 한겸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사옵니다. 그는 소의 숨소리와
자기 심장의 박동만 들으며 무풍 언덕을 올려다보고 있었사옵니다. 며칠 뒤 마을의 이장은 언덕을 빌려주는 약조를 공식으로 정했사옵니다. 기간은 길지 않았고 조건은 냉정했사옵니다. 잘 되면 내 몫이요. 망하면 마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한겸은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그에게 책임이란 이미 전부 자기 몫이었기 때문이옵니다. 소를 몰고 무풍 언덕으로 오르던 날 바람이 유난히 거셌사옵니다. 풀은 듬성듬성했고 땅은 딱딱했사옵니다. 소들이 코를 벌름거리며 주춤거리자 한겸은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사옵니다. 가자. 그 한마디에 30마리 소가 움직였사옵니다. 그 광경을 본 이들은 훗날까지도 그날을 잊지 못했다 하옵니다. 가난한 사내 하나가 자기 전부를 몰고 언덕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옵니다. 그 순간부터 무풍언덕은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니었사옵니다. 그곳은 30마리 소의 숨이 모인 자리, 30가지 희망이 얹힌 자리가 되었사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30가지 화의 씨앗이 땅속에 함께 묻히기 시작했사옵니다. 이만 제3장을 맺겠사옵니다. 한겸은 이제 돌아설 수 없게 되었사옵니다. 30마리 소는 그의 전 재산이자 그의 전 인생이 되었사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걸면 운명 또한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 법이옵니다. 다음 장에서는 한겸이 무풍언덕 위에서 직접 땀으로 터전을 일구고 30마리 소와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짧은 평온 속에 이미 자라고 있던 균열을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사옵니다. 무풍언덕의 30마리 소가 오른 뒤로 한겸의 삶은 비로소 한 곳에 다 머물렀사옵니다. 그는 그날부터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고 언덕 위에서 살림을 꾸려 나가기 시작했사옵니다. 낮에는 햇볕이 거칠었으되 밤에는 바람 소리만 낮게 흘렀사옵니다. 사람의 말소리가 끊긴 자리에서 소의 숨과 풀의 흔들림이 하루의 시간을 채웠사옵니다. 한겸은 먼저 몸을 깬 곳부터 마련했사옵니다. 나무를 베어 기둥을 세우고 돌을 골라 바닥을 다졌사옵니다. 못 하나 아껴가며 손으로 얹은 판자 위에 비가 새지 않게 흙과 짚을 덮었사옵니다. 그 초라한 막사는 양반의 사랑채와는 견줄 수 없었으되 한겸에게는 30마리 소와 함께 숨을 고르는 집이었사옵니다. 다음으로 그는 소들의 거처를 지었사옵니다. 울타리는 높지 않았으되 단단했사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렸으나 뿌리처럼 서로 기대어 서 있었사옵니다. 한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울타리를 두드리며 살폈사옵니다. 여긴 약하구나. 여긴 더 묶어야겠구나. 그의 손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그 거칠은 만큼 마음은 단단해졌사옵니다. 물이 가장 큰 걱정이었사옵니다. 무풍언덕은 이름과 달리 물이 머무르지 않는 곳이었사옵니다. 비가 오면 잠시 흐를 뿐 곧 돌 사이로 사라졌사옵니다. 한겸은 언덕 아래 골짜기까지 내려가 물길을 살폈사옵니다. 그리고는 삽 하나에 의지해 땅을 파기 시작했사옵니다. 돌을 치우고 흙을 퍼내고 낮은 곳으로 길을 내어 물 한 줄기를 끌어올렸사옵니다. 그 물이 마침내 나무로 판 마루통에 고일 때 한겸은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숨을 골랐사옵니다. 그 물은 많지 않았으되 그에게는 충분했사옵니다. 이윽고 소들은 언덕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사옵니다. 처음에는 발굽을 조심스럽게 옮기던 것들이 며칠 지나자 풀을 고르는 눈이 달라졌사옵니다. 한겸은 아침마다 낡은 뱃새로 만든 방울모을 들었사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서 조심스레 올렸사옵니다. 처음에는 소들이 흩어져 있었으나 며칠이 지나자 방울 소리에 고개를 들었사옵니다. 또 며칠이 지나자 서서히 모여들었사옵니다. 그 소리는 먹이의 약속이 되었고 안전의 신호가 되었사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전하였사옵니다. 아침마다 방울을 울리면 30마리 소가 한꺼번에 고개를 들었지. 그 모습이 마치 복이 내려앉은 것 같았어.
그 말이 과장은 아니었사옵니다. 해가 막 떠오를 무렵 안개가 걷히며 30마리 소의 등이 드러나는 장면은 실로 고요하고 단정했사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한겸의 눈에는 처음으로 여유가 깃들었사옵니다. 그는 그때 비로소 자기 선택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사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소 한 마리가 있었사옵니다. 뿔이 검고 이마가 넓으며 눈빛이 또렷한 소였사옵니다. 다른 소들이 풀을 고를 때 그 소는 먼저 주변을 살폈사옵니다. 한겸이 방울을 울리면 늘 가장 먼저 고개를 들었고 다른 소들이 움직이기 전 한 발 앞서 방향을 잡았사옵니다. 한겸은 그 소를 오래 바라보다가 이름을 붙였사옵니다. 흑각해겨, 검은 뿔을 지닌 소라는 뜻이었사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소는 마치 알아듣는 듯 천천히 다가왔사옵니다. 한겸은 흑각의 이마를 두드리며 말했사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이끌어야 한다. 그 말은 소에게 건네는 말이었으되 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사옵니다. 흑각은 소떼의 앞에 섰사옵니다. 위험한 곳에서는 멈췄고 풀이 좋은 곳으로는 자연스레 몸을 돌렸사옵니다. 다른 소들이 불안해할 때 흑각은 먼저 움직여 길을 열었사옵니다. 한겸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사옵니다. 30마리 소가 서로를 믿고 움직이는 듯 보였기 때문이옵니다. 그 시절의 나날은 짧았으되 충만했사옵니다. 한겸은 밤이면 언덕 위에서 별을 세었사옵니다. 낮에는 땀을 흘렸고 밤에는 내일을 그렸사옵니다. 그는 속으로 계산했사옵니다. 이대로만 가면 소가 더 튼튼해질 것이고 몇 해 뒤에는 이 언덕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 계산에는 욕심보다 희망이 더 많았사옵니다. 마을에서도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사옵니다. 의외로 잘하더라. 소들이 살이 붙는 것 같더라. 석이 놓이는 언덕을 올려다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옵니다. 그러나 그 고개 끄덕임 속에는 안도만 있지 않았사옵니다. 그는 속으로 잘 될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데 하고 중얼거렸사옵니다. 한겸은 그 경고를 듣지 못했사옵니다. 그는 듣지 못했다기보다 들을 필요가 없다고 여겼사옵니다. 평온은 사람을 무디게 만들고 성공의 기척은 사람의 발걸음을 빠르게 하옵니다. 그는 아직 몰랐사옵니다. 이 평온이 머물다 가는 것임을, 그리고 이 언덕이 아직 값을 묻지 않았을 뿐임을 말이옵니다. 이만 제사장을 맺겠사옵니다. 무풍 언덕 위에는 잠시나마 평안이 깃들었사옵니다. 30마리 소는 살을 붙였고 한겸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그늘이 옅어졌사옵니다. 이때의 고요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이 눈앞에 있다고 믿게 만들었사옵니다. 허나 옛말에 이르길 가장 잔잔한 물이 가장 깊은 소리를 숨긴다 하였사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평온의 틈으로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한 불안과 징조, 그리고 사람의 선택이 어디까지를 바꾸고 어디서부터는 바꾸지 못하는지를 차츰 드러내 보이겠사옵니다. 무풍 언덕 위의 평안이 아직 채식기도 전이었사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으되 그 바람 속에는 불길한 냄새가 섞여 있지 않았사옵니다. 허나 사람의 삶이란 언덕의 날씨와 달리 예고 없이 꺾이는 법이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한겸은 방울을 들고 소들을 부르려다 발길을 멈추었사옵니다. 마을 쪽에서 급히 오르는 발자국 소리가 언덕의 고요를 깨뜨렸기 때문이옵니다. 숨이 가쁜 이웃 사내가 한겸 앞에 서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사옵니다. 겸아, 내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그 한마디는 바람보다 먼저 한겸의 가슴을 파고들었사옵니다. 사내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새벽에 일어나다 마루에서 그대로 주저앉았고 그 뒤로 팔다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누워 계신다 하였사옵니다. 말은 하려 하나 혀가 말을 따르지 않고 눈은 떠 있으되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였사옵니다. 한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사옵니다.
그저 방울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을 뿐이옵니다. 그 순간 언덕 위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사옵니다. 소의 숨도 바람 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남았사옵니다. 내가 내려가야 한다. 아버지를 둔 자식에게 그 생각은 선택이 아니었사옵니다. 그것은 본능이었사옵니다. 허나 그 본능의 끝에는 또 다른 생각이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찌 되는가? 한겸은 고개를 들어 30마리 소를 바라보았사옵니다. 흑각은 그를 알아본 듯 천천히 다가와 콧김을 내뿜었사옵니다. 그 눈빛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사오나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사옵니다. 그날 낮 한겸은 언덕 위를 여러 번 오갔사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소들의 모습이 겹쳐졌사옵니다. 사람의 도리와 살림의 도리가 한 몸 안에서 맞부딪혔사옵니다. 어느 쪽도 가볍지 않았사옵니다. 마을에서는 이미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사옵니다. 아버지가 절이 되었다는데 설마 언덕에 남아있겠나. 그래도 소를 버리면 그동안의 수고가 다 물거품이지. 그 말들은 어느 쪽이 옳다 말하지 않았사옵니다. 그저 한겸의 선택이 무겁다는 것만을 드러냈을 뿐이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한겸은 결정을 내렸사옵니다. 그 결정은 그를 살릴 수도 그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갈림길이었사옵니다. 그는 먼저 저장해 두었던 마른 풀과 짚을 모두 끌어냈사옵니다. 며칠 아니 보름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양이었사옵니다. 그것을 여물통마다 가득가득 부어 주었사옵니다. 먹어라. 그는 낮게 말했사옵니다. 당분간은 배고프지 않게 해 두고 간다. 소들은 갑작스레 늘어난 먹이를 보고 서로 몸을 부딪히며 풀을 뜯기 시작했사옵니다. 그 모습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사오나 한겸의 눈에는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보였사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보기를 반복했사옵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울타리를 살폈사옵니다. 느슨한 곳은 다시 묻고 약한 기둥은 돌로 받쳤사옵니다. 문은 2번 잠갔고 쇠고리는 한 번 더 확인했사옵니다. 바람이나 짐승보다도 그가 더 두려워한 것은 사람이었사옵니다. 사람의 손은 굶주림 앞에서 짐승보다 더 무서워지기 때문이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을 아래쪽에 사는 늙은이를 찾아갔사옵니다. 귀가 몹시 어두워 말을 하려면 고개 가까이 대고 소리쳐야 하는 노인이었사옵니다. 그 노인은 늘 마을 어귀에 앉아 같은 말을 되뇌는 사람이었사옵니다. 한겸은 그 노인의 손을 잡고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사옵니다. 며칠만, 아니 잠시만 언덕을 봐주시옵소서. 노인은 한참을 눈을 깜빡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언덕 소 그의 대답은 질문 같기도 승낙 같기도 하였사옵니다. 한겸은 그 애매함을 붙잡지 않았사옵니다. 붙잡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옵니다. 사람은 급할수록 불확실한 약속에 의지하려 드는 법이옵니다. 그냥 가끔 연기나 나는지 짐승이 내려오는지 그것만 보아주시면 되옵니다. 노인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그 고개 끄덕임에는 책임의 무게가 실려 있지 않았사옵니다. 그저 노인의 습관 같은 몸짓이었사옵니다. 그러나 한겸은 그것을 붙잡고 떠날 수밖에 없었사옵니다. 그날 밤 한겸은 언덕 위에서 흑각의 머리를 오래 쓰다듬었사옵니다. 흑각은 가만히 서서 그 손길을 받아들였사옵니다. 말이 오가지 않았사오나 그 침묵은 길었사옵니다. 한겸은 속으로 말했사옵니다. 금방 다녀오겠다. 조금만 기다려다오. 그러나 그 말에는 기한이 없었사옵니다. 언제라는 말이 빠진 약속은 대개 오래 남지 못하는 법이옵니다. 이튿날 새벽 한겸은 언덕을 내려왔사옵니다. 방울을 울리지 않았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사옵니다. 그가 떠난 뒤 무풍 언덕에는 소들의 숨소리만 남았사옵니다. 30마리의 생명과 30가지 희망이 그대로 그 자리에 남겨졌사옵니다. 이만 제5장을 맺겠사옵니다. 이 장에서는 누구도 악하지 않았사옵니다. 효를 택한 것도 옳았고 살림을 지키려 한 마음도 옳았사옵니다. 허나 세상 일이란 오름과 오름이 부딪힐 때
가장 큰 값을 요구하는 법이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잠시라는 말이 어떻게 세월이 되고 그 애매한 부탁이 어떻게 사람과 짐승의 운명을 갈라놓았는지를 본격적으로 풀어가겠사옵니다. 한겸이 무풍언덕을 내려온 그날 이후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던 말 가운데 가장 자주 되뇌어진 것은 잠시라더니 라는 말이었사옵니다. 허나 그 말은 누군가를 꾸짖는 말이 아니었고 그저 세월이 사람을 놀리는 방식이었사옵니다. 잠시는 늘 사람의 말이었고 오래됨은 늘 세월의 몫이었사옵니다. 아버지는 그 뒤로 긴 세월을 누워 지내셨사옵니다. 눈은 뜨고 계셨으되 몸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사옵니다. 말을 하려 하면 혀가 먼저 굳었고 손을 들려 하면 어깨가 먼저 떨렸사옵니다. 한겸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사옵니다. 낮에는 품을 팔고 밤에는 곁에 앉아 물을 먹이고 몸을 닦아드렸사옵니다. 그의 손길은 점점 익숙해졌고 그 익숙한 만큼 마음은 더 무거워졌사옵니다. 약값은 끝을 모르고 들었사옵니다. 오늘 넘기면 내일이 왔고 이번 달을 넘기면 다음 달이 기다렸사옵니다. 한겸은 장터의 짐꾼이 되었고 남의 집 공사판에서 흙을 나르기도 했사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은 언덕 위에서보다 더 두껍게 박혔사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속으로 계산했사옵니다. 얼마를 벌어야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 그 계산은 늘 마이너스로 끝났사옵니다. 그 사이 마을은 무풍 언덕을 잊어갔사옵니다. 처음에는 소는 잘 있겠지 하는 말이 오갔으나 계절이 2번 바뀌자 그 말도 끊겼사옵니다. 새로운 일들이 생겼고 다른 걱정들이 사람들의 입을 차지했사옵니다. 언덕은 다시 지도 밖의 땅이 되었사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누가 무엇을 걸었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사옵니다. 한겸 역시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사옵니다. 30마리 소라는 말은 그의 혀끝에서 멈췄사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사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아버지가 먼저다. 그 말은 옳았사오나 옳음은 늘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지는 못했사옵니다. 세월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아버지의 숨을 줄여 갔사옵니다. 어느 해 겨울 눈이 잦아들 무렵 아버지는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으셨사옵니다. 그날 방 안은 고요했사옵니다. 울음소리도 탄식도 늦게 찾아왔사옵니다. 한겸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래 앉아 있었사옵니다. 그 손은 언덕에서 소의 등을 쓰다듬던 손보다 훨씬 가벼웠사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한겸은 한동안 말을 아꼈사옵니다.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면 고개만 숙였사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사옵니다. 그곳은 무풍언덕이었고 30마리 소가 남겨진 자리였사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사옵니다. 갈 수 없었다기보다 가지 않으려 했사옵니다. 보는 순간 무너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옵니다. 그는 다시 빚을 갚기 시작했사옵니다. 아버지의 병으로 늘어난 빚은 소리 없이 그를 조여왔사옵니다. 하루를 벌어 하루를 막는 삶이 그의 일상이 되었사옵니다. 밤이면 몸이 먼저 쓰러졌고 꿈에서는 늘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사옵니다. 바람 부는 언덕 흩어진 풀, 그리고 방울 소리에 고개를 드는 30마리의 그림자. 그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한겸은 이를 악물었사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사옵니다. 나는 한 목숨을 살렸으되 내 삶 하나를 죽였구나. 그 말에는 하늘을 원망하는 기색도 없었고 남을 탓하는 기운도 없었사옵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내린 판결이었사옵니다. 그는 알고 있었사옵니다. 아버지를 지킨 것이 틀린 선택이 아니었음을. 그러나 동시에 그 선택이 자기 인생에 다른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도 말이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는 속으로 생각했사옵니다. 그래도 효자는 효자다. 그러나 그 말은 한겸의 삶을 가볍게 만들지 못했사옵니다.
효는 칭찬이 될 수 있으되 빚을 대신 갚아주지는 않았사옵니다. 그는 여전히 몸 하나로 세월을 견뎌야 했사옵니다. 이만 제육장을 맺겠사옵니다. 잠시라는 말은 그리하여 해를 건너고 사람을 바꾸고 기억을 눌러버렸사옵니다. 이 장에서 한겸은 더 이상 꿈을 말하지 않았고 하늘을 탓하지도 않았사옵니다. 그는 바닥까지 내려와 자기 발로 서 있었사옵니다. 그리고 이 바닥이야말로 훗날 사람이 다시 위를 보게 되는 유일한 자리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사옵니다. 다음 장에서는 잊힌 언덕과 잊혔다. 여긴 약속이 어떤 모양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세월이 어떻게 값을 돌려주는지를 본격적으로 풀어가겠사옵니다. 세월이 몇 번이나 바뀌고서야 한겸은 마침내 무풍언덕의 이름을 다시 들었사옵니다. 그 이름은 그의 입이 아닌 남의 입에서 흘러나왔사옵니다. 장터에서 짐을 나르던 날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말하였사옵니다. 그 언덕 말이야. 옛날에 소 키우던데 30마리 다 죽었다더라. 다른 이가 말을 이었사옵니다. 맞아. 그 해에 우박이 크게 내려서 풀도 다 상하고 소들도 못 버텼다 하더라. 그 말들은 아무렇지 않게 오갔사옵니다. 그 속에는 애도도 없었고 책임도 없었사옵니다. 그저 오래된 일 하나를 정리하는 말투였사옵니다. 한겸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짐줄을 다시 고쳐 맸을 뿐이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을 다시 열어 젖혔사옵니다. 그날 밤 한겸은 잠들지 못했사옵니다. 30마리 소가 눈앞에 서 있는 듯 했사옵니다. 굶어 죽었을까? 병들었을까? 아니면 사람의 손에 사라졌을까? 그는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음을 깨달았사옵니다. 사람이 잊고 산다고 해서 값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이튿날 새벽 한겸은 말없이 무풍언덕으로 향했사옵니다. 그 길은 예전보다 더 험해졌사옵니다. 불이 무릎을 넘었고 덩굴이 길을 막았사옵니다. 그는 칼로 풀을 베어가며 천천히 올랐사옵니다. 숨은 가빠스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사옵니다. 그 언덕은 그에게서 도망가지 않았사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사옵니다. 언덕 위에 이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무너진 울타리였사옵니다. 기둥은 기울어 있었고 지붕은 반쯤 내려앉아 있었사옵니다. 바람과 비가 오래도록 드나든 흔적이었사옵니다. 한겸은 그 앞에 서서 오래 말이 없었사옵니다. 그가 직접 묶었던 매듭들이 이제는 풀려 있었사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사옵니다. 시간이 그런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그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다 문득 땅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는 멈추어 섰사옵니다. 풀 사이로 희미한 자국들이 남아 있었사옵니다. 빗물에 씻기고 흙에 덮였으되 분명히 발굽의 흔적이었사옵니다. 한겸은 무릎을 굽혀 그 자국을 손으로 짚었사옵니다. 작지 않았고 여럿이 오간 흔적이었사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이 천천히 조여왔사옵니다. 다 죽은 게 아니었구나. 그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사옵니다. 그 말은 기쁨도 안도도 아니었사옵니다. 그저 사실을 받아들이는 말이었사옵니다. 생명은 사람의 계산대로만 사라지지 않는 법이옵니다.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자 넓게 일군 밭들이 보였사옵니다. 그 밭은 한겸이 떠난 뒤에 어느 부유한 지주가 차지한 땅이라 전해지옵니다. 사람들은 그 지주를 두고 욕심이 과하다고 말하였사옵니다. 원래는 돌밭이던 곳까지 억지로 갈아엎고 자기 땅이라 우기며 경계를 넓혔다 하옵니다. 그 밭은 이상하게도 여기저기 망가져 있었사옵니다. 이랑은 뒤집혀 있었고 어린 곡식은 뿌리째 뽑혀 있었사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닌 짐승의 짓이 분명했사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일을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하옵니다. 밤마다 소떼가 내려와 밭을 헤집어 놓는다더라. 잡으려 하면 잡히지도 않고 쫓으면 언덕으로 사라진다더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사옵니다. 재수 없는 일이라 하였고
땅이 원래 주인을 찾는 거라 하였사옵니다. 그 누구도 한겸의 이름을 떠올리지 않았사옵니다. 그러나 그 언덕을 알고 그 소들을 알고 그 시작을 아는 이는 한겸 하나뿐이었사옵니다. 그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어져 있음을 보았사옵니다. 자기가 남기고 간 30마리 소, 무너진 울타리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언덕, 그리고 욕심으로 넓힌 밭, 그것들은 서로를 향해 흘러왔사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누가 조종한 것도 아니었사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였을 뿐이옵니다. 한겸은 언덕 위에 서서 오래도록 아래를 내려다 보았사옵니다. 그는 깨달았사옵니다. 자기는 떠났으되 모든 생명을 버린 것은 아니었음을, 자기의 손에서 시작된 것이 다른 자리에서 다른 모양으로 이어지고 있었음을 말이옵니다. 떠난 자에게도 남은 것이 있고 빼앗은 자에게도 되돌아오는 것이 있는 법이옵니다. 그날 한겸은 흑각의 이름을 떠올렸사옵니다. 그 검은 뿔의 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사옵니다. 그러나 그 소의 성적만큼은 그 언덕과 함께 여전히 살아있는 듯 했사옵니다. 그는 속으로 낮게 말했사옵니다. 살아있었다면 잘 살고 있거라. 이만 제7장을 맺겠사옵니다. 이 장에서 기적은 없었사옵니다. 죽은 것이 되살아나지도 않았고 잃은 것이 돌아오지도 않았사옵니다. 다만 세월이 숨겨두었던 값을 제자리에 올려놓았을 뿐이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드러난 인연이 한겸의 삶을 어떻게 매듭짓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게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풀어드리겠사옵니다. 무풍 언덕에서 내려온 그날 이후로 한겸은 더 이상 언덕을 원망하지 않았사옵니다. 그곳은 빼앗아 간 적도 돌려준 적도 없었사옵니다. 다만 세월이 흘렀고 사람의 선택이 쌓였을 뿐이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사옵니다. 받아들임이야말로 마지막 선택이었사옵니다. 며칠 뒤 마을의 이장과 노인들이 한겸을 불러 앉혔사옵니다. 이야기는 길지 않았사옵니다. 아래 밭을 차지했던 지주는 밤마다 내려오는 솥대로 끝내 버티지 못하고 떠났사옵니다. 경계를 넓혀놓은 땅은 다시 황무지가 되었고 사람의 욕심은 사람의 손을 떠났사옵니다. 노인들은 고개를 맞대고 이렇게 말했사옵니다. 언덕은 다시 비워두는 게 옳지 않다. 겸이 내가 처음 그곳을 살렸으니 다시 맞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 말은 상이 아니었사옵니다. 은전도 없었고 약조된 부도 없었사옵니다. 그저 다시 한번 언덕을 맡아보라는 말이었사옵니다. 한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숙였사옵니다. 그는 부자가 될 생각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다만 다시는 모든 것을 한 번에 걸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사옵니다. 그는 언덕에 돌아와 무너진 것을 세우되 예전처럼 크게 버리지 않았사옵니다. 울타리는 낮게, 우리도 작게 지었사옵니다. 짐승을 늘리지 않았고 사람의 손이 닿는 만큼만 살림을 꾸렸사옵니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고되었으나 밤의 잠은 깊었사옵니다. 욕심이 줄어들자 두려움도 함께 줄었기 때문이옵니다. 사람들은 말했사옵니다. 겸이는 결국 성공한 것도 망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은 틀리지 않았사옵니다. 한겸은 부자가 되지 않았고 큰 이름을 남기지도 않았사옵니다. 허나 그는 자기 손으로 먹고 살았고 자기 선택의 값에서 도망치지 않았사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는 여겼사옵니다. 가끔 밤이 깊으면 한겸은 언덕 위에 서서 바람을 들었사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여전히 소의 숨결이 섞인 듯 했사옵니다. 30마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지는 않았사옵니다. 부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옵니다. 그 생명들은 이미 다른 자리에서 자기 몫의 시간을 살고 있었사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각기 다른 말을 남겼사옵니다. 어떤 이는 효자가 결국 손해를 봤다 하였고 어떤 이는 욕심을 버리니 길이 열렸다 하였사옵니다. 허나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말은 그 둘 가운데 하나가 아니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늙은이들은
늘 이렇게 말하였사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늘을 원망하나 하늘은 다만 사람의 마음을 비출 뿐이옵니다. 30마리 소는 사라진 것이 아니옵고 다만 값을 치르는 모양을 바꾸었을 뿐이옵니다. 효는 뿌리이되 생명을 맡은 책임 또한 버릴 수 없는 도리이옵니다. 그 둘이 맞부딪힐 때 세상은 사람에게 선택을 요구하옵니다. 그 선택의 값은 곧바로 오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사옵니다. 이로써 무풍언덕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사옵니다. 기적은 없었고 신령의 손길도 없었사옵니다. 다만 사람이 있었고 세월이 있었으며 그 사이를 잇는 인과가 있었을 뿐이옵니다. 이 이야기가 오래 남는다면 그것은 교훈이 커서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 언제나 이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옵니다. 이만 붓을 거두겠사옵니다. 이 이야기는 부를 얻는 법을 말하지 아니하옵니다. 다만 사람이 어찌 살아야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고 이 땅을 밟고 설 수 있는지를 조용히 일러줄 뿐이옵니다. 한겸이 효를 택한 것은 그릇됨이 아니었사옵니다. 허나 생명을 맡고도 그 책임을 온전히 다하지 못한 것 또한 값을 남기지 않을 수 없었사옵니다. 그러하여 이 이야기의 인과는 벌이 아니라 되돌림으로 나타났사옵니다. 30마리 소는 헛되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사옵니다. 은전으로 돌아오지도 않았고 복이라 불릴 모습으로 오지도 않았사옵니다. 다만 욕심을 품은 자의 밭을 무너뜨리고 떠났던 자에게 다시 설 자리를 남겨두었을 뿐이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늘을 탓하오나 하늘은 그저 사람의 마음이 기운 곳을 비추어 보일 뿐이옵니다. 인과는 급히 오지 아니하되 결코 그 사람을 잊지 아니하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이여 남을 이기려 애쓰지 말고 자기 마음을 저버리지 말지어다. 그것이 곧 가장 오래 남는 복이옵니다. 이로써 붓을 거두겠사옵니다. 이 이야기가 잠시나마 그대의 마음에 머물렀다면 그것으로 이미 인연은 맺어졌사옵니다. 부디 이 인연을 좋아요 한 번으로 남겨주시고 뜻이 닿는 이에게 나누어 전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옛 이야기와 도리의 말을 함께 듣고자 하신다면 구독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시옵기를 청하옵니다. 이 채널은 기이한 신화를 말하려 함이 아니옵고 사람의 삶과 마음이 어찌 흘러가고 돌아오는지를 조용히 들려드리고자 하옵니다. 그대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야기가 오래 머무를 힘이 되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